네, 두 번째 시간, 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온난화가, 즉 기후변화가 어떻게 정의가 됐고 어떠한 요인에서 일어났고 또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어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피해를 입히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보건과 관련된 또는 어떤 식량 수급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와 밀접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dengu열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번식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어떤 열대성인 그러한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라든가, 또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이미 사실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열대성 질병인데요. 모기가 매개가 돼서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이제 질병인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미 토착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상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먼저 말라리아가 이제 창궐해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휴전선과 가까운 그런 지역인 접경 지역이죠. 파주, 그리고 일산, 그리고 조금씩 남하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서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보건, 건강에까지 이런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 이외에도 제가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을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는 그러면 좀 늦추기 위해서 또는 막기 위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노력을 하느냐를 갖다 이제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된 그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협약 또는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결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1992년 6월에 UN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이 지구온난화 또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우리가 자료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도 자료에 본 것처럼 1938년에 칼렌더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주장을 하고, 초기에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그런 지적을 받았었지만, 그 이후에 저런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감지하게 되고, 1992년 이전에 사실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존재를 했다가 1992년 6월에 비로소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을 이제 맺게 돼요.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이제 국들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그 중간에도 쭉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금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린 내용들은 조금은 그래도 비중이 있었던 그런 협약들, 또 관련 어떤 합의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되게 됩니다. 이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는 이 시기만 하더라도 비교적 선진국들이 모여서 우리 선진국가들이 사실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뭔가 방지 대책을 갖다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채택이 된 것이 교토 의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 이런 국제 협약을 하면서 발리 행동계획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러면 지구온난화, 즉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발리 행동계획을 갖다 같이 논의를 하게 됐고요. 또 코펜하겐에서 2009년에 코펜하겐 어코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참가국들 간의 합의를 갖다 하게 됩니다. 또 멕시코의 칸쿤에서는 2010년에 칸쿤 합의를 갖다가 마찬가지로 그 협정서를 갖다 이제 내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1년에 더반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하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열렸었던 도하에서 도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럼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바르샤바 아웃컴이라고 하는 바르샤바에서의 어떤 그 실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과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협약을 하게 되고요. 2014년에는 페루의 리마에서 리마 선언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2015년에 파리 협정을 갖다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을 갖다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그래도 굵직굵직한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토 의정서하고 파리 협정은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토 의정서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중심이 되었었다라고 하면은 2015년의 파리 협정에서는 이것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또는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태평양 국가라든가 이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그런 투발로 이런 데가 이제 잠기는 그런 현상들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피해 당사국이라든가 전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국가들이 전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파리 협정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대별이 되는 거예요. 대별이 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중요하게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두 개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교토의정서인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다가 이제 감축하는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요. 1차가 5.2%, 2차가 늦어도 1.8%. 예. 저게 18%? 18%라고 써 있는데 저건 제가 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갖다가 목표는 2도씨를 하되 2도씨에 못 이른다고 하더라도 1.5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낮추도록 1.5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목표를 갖다 세워서 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의 경우에는 주로 온실가스를 갖다 감축시키자라고 하는 데 초점을 갖다 맞추는 데 반해서 둔데 반해서 파리협정의 경우에서는 온실가스를 갖다 줄이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갖다 쓸 것이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각 나라가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예산도 퍼붓고 그래야 되는데,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발루라든가 또는 어떤 굉장히 해발 고도가 낮은 그런 국가들이 침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그런 피해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재원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기술이 미비하니 그런 데는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역량을 갖다가 이제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 과정을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그래서 협정을 택한 것이 이제 파리 협정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토의정서하고 파리 협정하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감축 의무 국가가 교토의정서에는 주로 선진국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국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저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그런 국가들 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 방식이 교토의정서의 경우는 하향식인데 반해서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데 반해서 파리협정의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저거는 업다운이고 이거는 버텀 업인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건 지시에서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목표 불이행 시에 교토의정서는 징벌적으로 미달성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1.3배를 목표치의 1.3배를 부과하는 그런 징벌적인 의미가 강한데 반해서 파리협정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비징벌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 기준이 저기에는 교토의정서에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 파리협정에서는 점진적으로 목표를 갖다 높여가는 그런 형태의 진정 원칙을 갖다 세웠고요.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는 공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있어요. 언제까지 뭘 하자. 이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파리협정에서는 종료 시점 규정이 없어요. 쭉 계속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서 지구온난화가 멈춰질 때까지 계속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행위자 측면에서는 교토의정서가 국가 중심인데 반해서 파리협정의 경우에는 다양한 행위자, 국가뿐만이 아니래요. 시민단체, 일반인들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이런 측면들의 노력들이 다른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중간중간에는 그건 없느냐가 아니라 95년도부터 하여튼 쭉 지금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쭉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저기 이제 코프라고 썼는데요. 코프라고 하는 것은 당사국 총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회의라는 의미의 conference고요. 그래서 conference of the parties. parties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정당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저거는 당사국.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당사국들, 그 나라들, 해당 국가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줄여서 COP, CO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5년에 저런 당사국 간 회의가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거예요. 당사국 간의 이제 회의는 따로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또 국가의 대표가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러한 그 관련 부서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당사국 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이 95년에 이제 처음 1회가 열리게 돼서 그때가 콥1이고요. 2015년도까지 이제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올렸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이제 21회가 있었고요. 사실은 2020년 아니에요? 올해는. 그래서 2020년에는 26회가 될 거고요. 작년이 2019년에 25회가 어디서 있었냐면은 스페인에서 있었어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있었는데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마찬가지로 당사국 간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진전이 됐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 비교적 이제 최근이죠. 2007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로고도 이렇게 만들고 또 회의를 갖다 이제 크게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로고들이 이제 쭉 있고요. 2019년도가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프 25 그래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요 2019년도가 기점이 돼가지고 조금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거는 2019년도에 미국이 나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선언을 해가지고, 이게 트럼프가 이런 선언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도에도 우리 이제 앞으로 빠지겠어. 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는데, 드디어 2019년도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이러한 노력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한번 잠깐 보시죠. 감축을 골자로 한 파리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끝내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다며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이 지나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0개 가까운 국가가 합의한 파리 협약에 서명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일합니다. 완전히 트럼프가 이게 진짜 장사꾼이에요. 지네 나라만 잘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이게 뭐 혼자 살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폰만 잡고 우리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는 뭐 어떻게 대응을 그냥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된통 설이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미국이 탈퇴하겠다. 다음에 자기한테 조금 자기네 국가에게 유리한 그런 형태가 되면 그때 참석을 하겠다. 물론 회의에는 참석을 하는데 그때 다시 가입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네, 또 보시죠. 지금 보시는 핀란드 빙하가 녹는 속도는 90년대보다 7배가 빨라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이유죠. 그런데 세계 각국이 머리를 맞댄 회의가 예정보다 이틀 더 열렸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5차 당사국 간 회의가 열렸었던 거예요. 이게.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량을 사고하는 탄소 시장을 이번 총회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은 강행선을 달렸습니다. Si tienen que tener mayor voluntad política para alcanzar acuerdos más ambiciosos que respondan a las realidades. Really disappointed. We came to Madrid in the hope that some of the outstanding issues from the conservation can be resolved here. Our lives, children and future generations are in your hands. They are much more interested in trading emissions and making money from it than actually reducing them. 각국은 올해 합의되지 못한 주요 사안을 내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새로 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제시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었던 25차 당사국 회의, 장사국 총회에서는 이틀 동안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기후변화 협약이 어렵고 지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교토의정서 때는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파리 협약부터 그 이후에 이제 참가를 해서 파리 협약부터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방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보편화하겠다. 즉 화석 연료를 갖다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건 좀 줄여나겠다. 그래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나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키우겠다. 즉 모든 산업군에서 기후변화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형태로 산업을 갖다 좀 재편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안전한 그런 이제 국민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는 어떤 생태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러한 이제 대비를 갖다 충분히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방향이고요. 또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생활을 갖다가 실천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성과를 갖다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침입니다.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대응과 어떠한 실천 노력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요. 에너지와 자원 절약, 실천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갖다가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줄이기도 하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 최소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폐기물 재활용을 갖다 적극 함으로써 자원을 갖다 좀 더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을 이제 숲이라든가 그쵸? 나무라든가 식물들이 다시 걔네들을 흡수해가지고 산소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제 줄여나간단 말이에요. 좀 더 나무를 많이 심고 녹화를 갖다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좀 더 상승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노력이고요. 이러한 노력으로서 또 어떠한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갖다 할 수 있는지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늦추는법 첫 번째, 바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소비되는 제품들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표시 단위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무게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에 불과하지만 탄소 발자국은 그 2배가 넘는 11g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13만 톤. 이는 무려 나무 4,700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평소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평소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순간의 편리함을 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늦추는 법 두 번째는 바로 물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물 발자국이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음식과 물건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심코 생수를 마실 때에도 물 발자국은 물론 탄소 발자국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생수가 산 넘고 물 건너 이동하고 또다시 트럭으로 운반되는 동안 길고 넓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생수 대신 수돗물 마시기를 비롯해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 발자국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하면 한 번에 약 4.8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면 20분가량의 설거지 일회에 약 7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지구 온난화 늦추는 법 마지막은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2가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 하지만 화력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한 걸음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인데요.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1시간 동안 형광등을 껐을 때 아낄 수 있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적립해주고요. 적립금은 편의점에서 사용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휴대전화 요금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갖다 늦추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봤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 실천 생활의 일환으로는 이거 이외에도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연간 231kg의 CO2를 갖다가 1도 낮추면 그렇답니다.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 여러분들 제가 BMW 평소에 잘 이용하는 거 혹시 아세요? B, 바이크, M, 메트로, 그죠? 지하철이죠. 그 다음에 W, 워크, 도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건강도 찾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전기 제품 사용법으로서 쓰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는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다 통해서 급출발이라든가 급가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연료를 갖다 절약하는 거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들이라든가 또 일회용 쓰지 않고 머그컵을 갖다가 이제 쓴다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을 해서 그래서 절약하고 또 온실가스를 갖다 감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아껴 쓰기를 갖다 이제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 저 밑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샤워하면서 물 계속 틀어놓은 채로 많이 하잖아요. 샤워를 1분 줄이면은
그러면은 CO2도 7kg 이상 감축을 할 수가 있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래서 CO2를 흡수하는, 즉 줄여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폭염, 폭우, 매서운 한파, 폭설, 기후변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온실가스 줄이는 법을 알아볼까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합니다. 멀티탭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기에 전원을 내립니다. 실내 온도를 여름 26도씨, 겨울 20도씨로 유지하며 기온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착용합니다.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여 세탁 횟수를 줄입니다. 평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합니다.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설치하면 손쉽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물 낭비를 막습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6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습관을 갖습니다.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궁금하시면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그 3주차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3주차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